어서 오세요. 오늘 좀 민감한 얘기네요. 예수회.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 2000년 동안 100번을 추방당했는데 또 추방당해 갖고 정착한 곳에서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서구 사람들이 100번 유대인들을 다 차별한 건가?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가 서구하고 너무나 안 맞으니까 서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생활 문화를 지녔기 때문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창립한 지 그 1540년부터 48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 정부로부터 56번을 추방당했거든. 폐지 명령 받았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뭐 세계 각국 정부가 바티칸이 또 바티칸 안에 그 뭐 보통 그 추기경들이 예수회가 질투가 나가지고 일부러 차별을 해서 56번을 파문시키고 추방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수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게 유대인들 문제하고요, 예수의 문제하고 이게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오늘은 그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뭐 다음번에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수회는 그 서구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받아들인 가톨릭 교단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의 그 가톨릭 네트워크 본산이 돼버렸다고 예수회가. 그러니까 하는 짓도 유대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추방당했는가? 그 원인과 똑같은 원인에 의하여 예수회도 추방당하고 파문당하고 폐지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저기 처음에 예수회가 만들었을 때 이그나스 로열라 바스크 출신이죠. 스페인 사람이죠. 7명이 그 선생과 학생들이 모여갖고 파리 대학생들이 중심이 됐는데 몽마르트에 올라가서 모임을 결성합니다. 그때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일단 출발부터 좀 조짐이 좀 이상하죠. 조짐이 이상해. 또 로열라가 죽고 나서 여기 사령관 집단, 이게 사령부거든, 사령부. 그러니까 가톨릭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바티칸의 허락을 받아갖고 사령부를 결성을 했는데 제 2대 총사령관이 로열라가 죽고 나서 디에고 라이네즈가 맡았습니다. 그 유대인이 맡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유대세를 확장해 버려요. 예수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면 되시냐면 그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 뭐 도미니크 스토어라든가 무슨 또 프란치스코 스토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주 종류가 달라요. 거기는 유대교인이 못 들어와요. 네, 유대교인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못 들어와. 근데 오로지 예수회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40년 9월 14일 그 교황청이 결국은 그 전투부대로 일단 지정을 했어요. 가톨릭 전투부대로 일단 교서를 내렸어요. 그 당시 이제 개신교하고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톨릭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이그나스 로엘라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가톨릭을 위해 싸우겠다 그러니까 교황으로서는 오른팔을 얻은 거지. 뭐 유대인들이 좀 있다고 해도 뭐 어때? 오히려 유대인들 네트워크에서 돈도 많으니까 좀 일을 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싶었고. 그리고 이제 특수한 그 의무로 학교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열라가 항상 얘기했듯이 라이네즈하고 그 베라스케스 베케스인가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항상 얘기했듯이 교육을 장악해야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사회 전반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회의 그 방침을 록펠러가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 록펠러가 동부 쪽 아이비리그를 대학을 거의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장악하죠. 저 유명한 1903년에 전미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육
방침을 모두 록펠러가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첫 그 모델이 그 예수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이미 16세기에 그 학교를 세우기가 되게 쉬웠던 것이 유럽 각지의 교육계에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출신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유대 출신 선생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예수의 학교를 계속적으로 넓혀가게 돼요. 학교를 통폐합시켜갖고 예수의 교육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827개 예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80년 동안 1년에 2개씩 대학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827개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은 뭐냐? 이게 이제 선생이 되거나 미션을 떠날 회원이 처음 입회했을 때 그 가졌던 지식 이상의 지식을 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교육의 방침은요, 외국어 잘하기 하고요, 창의성, 해석 이따위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대뽀로 나가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전술적인 삶을 강조했죠. 교육 방식은 강권적이었고 창의성을 없애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이 예수의 교육 방식이요, 이제 미국의 교육 방식과 상당히 오버랩됩니다. 나중에 형식적으로는 이제 전체주의적이었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상인들의 덕목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비판 정신 같은 건 필요도 없었고요. 이른바 못 먹어도 그 로열라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로열라가 자기의 영신수련법에서 적어놓기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내가 이게 흰색인데 내가 검은색이야. 그럼 이게 검은색이야. 뭐 이런 거야. 어디서 들어갔죠. 넘버 3. 딱 그런 스타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을 넓힌다든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무조건 가톨릭 방어, 교황청 방어에만 정신을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줄즈 미슐레하고 에드가 킨네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랄프 와일더 에머슨하고도 친구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죠. 이 온통 그냥 알맹이 없이 말장난으로만 계속 대화를 이끌고 말싸움만 하려고 해서 거짓과 진실이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건데,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장폴 사르트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말빨이라 그랬는데 예수의 특징도 말빨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공부는 많이 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회가 살육, 암살, 테러를 무지막지하게 저질러 왔어요. 바르톨로메 학설에서 보듯이 예수회가 직접 나서서 수없이 많은 테러와 암살을 저질렀고, 근데 이 목적이 말이에요, 그게 뭐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교황청 보호, 가톨릭의 뭐 유지 이런 게 아니라 바티칸을 자기들 스스로 장악하고 싶어 했고, 정치적으로 독재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성립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화해를 이루려고 했던 웬만한 왕들 모두 암살시키려고 그랬다고. 프랑스의 앙리 4세 신구교 화합을 주장했던 앙리 4세 암살에도 연루를 했고, 한 명은 처형당하고 두 명은 도망쳤는데 그 세 명의 신부가 모두 다 예수회. 또 영국의 종교 분쟁을 멀리하고 가톨릭 수장들을 여전히 인정해줬던 제임스 1세도 암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종교 화합을 이루려고 하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랬어. 프랑스 루이 15세도 죽이려고 그랬고, 포르투갈 왕 조셉 1세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발각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또 식민지 사업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일가견이 있어 갖고 파라과이 같은 예수회 국가를 만들어 버리고 식민지에 가서 지네가 마치 왕인 듯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1600년대 말부터 남미에서는 말이에요, 예수회가 가톨릭 주교단을 다 장악해가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꼭 유대인 같았단 말이에요. 사랑은 아름다워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제니퍼 존스 나온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죠. 자기가 직접 썼고, 한수인 작가가
그 예수회는 쌀 기독교 정책을 피웠다고 교인 명부에 이름을 적으면 쌀을 주고 개종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그 중국 같은 데는요 땅이 크기 때문에 16세기 자기네가 창립한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2,300명의 예수 회원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년, 1800년대까지 이 전술적인 지침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유럽 내부에도 이제 물론 그 정치에 깊게 관여를 했고 교황에게도 굉장한 위협이었고 각국 정부의 수장한테도 굉장히 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결국 양쪽에 모두 공격을 받습니다. 각국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황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갖고 1759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1773년 바티칸까지 예수회가 모두 추방당해 버립니다. 원래가 이제 클레먼트 13세 교황이 이제 파문 교서를 작성하던 중에 이제 독살당했고요. 후임자가 클레먼트 14세인데 이 일은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바티칸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회 학원 266개를 폐지시켜버리고 신학교 103개도 폐교했고 그 예수회원들 거주지 88곳을 공격해가지고 1만 1천 명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예수 회원들을 로마 시내 성 안젤로 성에 감금시키게 되죠. 완전히 예수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1773년에 예수회를 폐지하니까 1774년에 클레먼트 14세가 피부가 파랗게 변색된 채로 독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이렇게 자기들을 파문했던 교황을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고 결국 추방 당할 때까지도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악행으로만 일관한 예수회가 1814년 이 유럽 사회가 흔들리는 틈을 타가지고 또 교황청의 그 권력이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새로운 얼굴로 다시 교황청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떤 얼굴을 하고 들어왔을까? 응? 그 추방된 이후 복귀할 때까지 40년 동안 예수회는 어디서 뭘 하고 지내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교황청으로 들어왔을까요? 예, 몇몇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조금씩은 갈려요. 그래도 조금 좀 풀이 죽은 채로 들어왔다. 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더욱더 깊숙하게 강력해졌다. 뭐 글쎄 지금 뭐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그 가톨릭 좌파, 다시 말해서 예수회를 보면 이게 지금 참 뿌리는 못 속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프란시스 교황도 예수회 출신인데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회 회원이 교황이 됐으니 이제 뭐 죄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회가 그 많은 교황들, 그 많은 추기경들의 비판 속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살아남으면서 악행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